자, 여러분 다 복귀하셨나요? 자, 다들 왔어요? 다 알았구만. 자, 주영아,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요요요. 오케이. 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자, 앞서까지 뭐 했어요? 슈레딩거 방정식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죠. 누구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 구해야 되죠? 바로 전자가 하나뿐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슈레딩거 방정식 구해야 되죠. 그러려고 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우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여하튼 이런 꼴이다 정도만 그냥 인식을 하시고, 여기 이제 이 파이 자리에다가 이 파동함수 자리에다가 뭐 넣었어요? 바로 레디얼 파트하고 앵귤러 파트 곱한 걸 넣고 쭈룩쭈룩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계산의 편의상 누구부터? 여기에 있는 요 앵귤러 파트, 이거 먼저 구하게 되더라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 앵귤러 파트의 결과가 어디에? 표 1에 나오더라. 기억하시죠? 요거. 그래서 이 앵귤러 파트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저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앵귤러 파트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그 앵귤러 파트를 다시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 넣는 계산 과정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다 쫓아갈 건 없고, 그 많은 그냥 그 뭐 계산을 다 할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구해 놓고 그걸 다시 여기에 넣으면 이제 드디어 여기에 있는 R, 얘 이름이 뭐죠? 바로 레디얼 파트, 이걸 드디어 알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 결과가 어디에? 표 2에 나타납니다. 교재 표 2를 보시면 구해놓은 앵귤러 파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앵귤러 파트들을 잘 보시면 우선 재밌는 것은 얘네들은 앵귤러 파트는 항상 실수 함수입니다. 이유 없어요. 그냥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앵귤러 파트는 뭐였어요? 복소수 함수였죠. 허수 i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는 레디얼 파트는요, 실제로 계산을 하면 허수가 안 들어가요. 그냥 실수로만 표현됩니다. 이유 그런 건 없고, 그냥 뭐 표현하다 보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구하다 보니 항상 실수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얘 무한가지의 해가 나타나죠. 이거는 아까 앵귤러 파트하고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해가 나타날 수 있는 경계 조건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 경계 조건을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바로 양자수. 바로 해가 무한계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표 2는 그 무한계에 있는 해 중에 일부만 써놓은 겁니다. 그 무한계에 존재하는 해들의 어떤 문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문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수학에서는 경계 조건, 영어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 표 2에서 관찰된다라는 것만 우선 알아두십시오. 자, 이때 또 하나 재밌는 건 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리스 알파벳이고요.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르호 이렇게 읽는데 로 이렇게 읽는 건데,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NA0 over 2Z 곱하기 R, 이렇게 표현되는 항들이 거기 표 2에 마구마구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우선 이게 뭐냐? 아니지. 갑자기 이게 등장이 벌었네. 조금 이따가 이건 다시 하겠습니다. 얘는 지우고. 이건 NG. 이건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어쨌건 경계 조건. 경계 조건. 자, 그럼 여기에서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새로운 양자수가 추가적으로 발견됩니다. 자, 그게 뭐냐? 이름하여 주양자수라고 하고, 우리가 n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레디얼 파트를 구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선 첫 번째 n이라고 쓰고, 얘를 뭐라고 쓰죠? Principal Quantum Number. 양자수 이렇게 QN으로 내가 줄여 쓰기로 했죠. 우리말 번역은 주 양자수. 자,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뭐 이거는 뭐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1, 2, 3에 자연수로 나타나고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레디얼 파트를 구할 때, 그리고 그 레디얼 파트가 존재하게 만들어준 이 경계 조건에 묘하게도 한 가지 조건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L이요. L은 뭐였죠? 바로 가군동량 양자수였죠. 가군동량 양자수는 아까 뭐 할 때 얘기했었어요? 바로 앵귤러 파트 얘기할 때 가군동량 양자수가 얘가 나왔었죠. 근데 왜 레디얼 파트에 가군동량 양자수가 또 나오느냐? 바로 이 레디얼 파트를 풀게 되면서 가군동량 양자수에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앵귤러 파트를 구할 때는 이 그 레디얼 파트가 앵귤러 파트를 구할 때는 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연수기만 하면, 정수기만 하면은 이 제한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구해놓은 이 앵귤러 파트를 다시 넣고 레디얼 파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함수가 새로운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그걸 구하게 되면서 이 각운동량 양자수에 새로운 경계 조건이 발견된다는 것이 계산 과정에서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앵귤러 파트만 구할 때는 L에 이 최대 한계가 없는데 얘를 레디얼 파트를 구하게 되면서 각운동량 양자수가 이런 식의 종속이 되는구나. 누구의? 주양자수의 종속이 되는 양자수구나 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오비탈의 양자수 조건 있죠? 바로 N, L, ML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바로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디얼 파트를 구하면서 이런 양자수들이 나타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 6. 얘는 레디얼 노드가 나타납니다. 자, 아까 앵귤러 파트 할 때도 앵귤러 노드 얘기를 했었죠. 노드가 뭐예요? 바로 앵귤러 파트를 앵귤러 파트란다. 이 레디얼 파트죠. 바로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입니다. 즉 레디얼 파트를 0으로 두고 일종의 방정식을 풀어보라. 뭐 이런 것이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레디얼 파트는 항상 어떻게 된다? 구 껍질 형태입니다. 구 완전히 채워진 구가 아니고요. 구가 있으면 그 구의 껍질 부분 있죠. 그 한 면의 껍질. 그런 형태가 바로 레디얼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 껍질은 당연히 열린 껍질이에요. 열린 면이에요. 닫힌 면이에요. 얘는 당연히 닫힌 면이 되겠죠. 아까 앵귤러 파트의 노드는 항상 열린 면이라고 했죠. 계곡면. 근데 레디얼 파트의 노드는 항상 폐곡면으로 닫혀 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개수는 n 빼기 l 빼기 1개가 됩니다. 이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자 앞에 나와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러고 싶진 않죠. 그러니까 이 n 빼기 l 빼기 1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내용은 이거겠네요. 바로 어떤 오비탈의 노드 총 개수 이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총 개수는 몇 개겠습니까? 자, 아까 앵귤러 노드는 몇 개라고 했어요? L개라고 했죠. 이게 바로 앵귤러 노드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레디얼 노드는 n 빼기 l 빼기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레디얼 노드 개수입니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n 빼기 1개.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오비탈의 모든 오비탈의 총 노드 개수는 항상 n 빼기 1개다. 이것도 뭐 겸사겸사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요거 꼭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 해볼까요? 자, 여기서 뭐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저기 지운다. 지운다.
A. 자, 퀴즈. 오. 퀴즈 전에. 뭐 퀴즈. 자, 주양자수가 2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인 경우 레디얼 노드를 구하시오. 요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원래 이 레디얼 노드의 변수는 뭐예요? 요 원점에서 떨어진 그 입자까지의 거리가 변수잖아요. 그럼 보통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변수 개수하고 양자수 개수가 보통 같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이 레디얼 노드에서 변수가 이 양자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수가 이 거리 하나이기 때문에 이 레디얼 노드도 양자수가 하나로만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레디얼 노드는 NL, 바로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 모두가 경계 조건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걸 구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는 여기에 있는 R이라는 변수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양자수가 등장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얘를 구할 때 이 전체 파동 방정식에 앞서 먼저 구했던 앵귤러 파트를 넣고 계산한다고 했죠. 그럼 앵귤러 파트를 넣는 순간 앵귤러 파트가 품고 있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바로 일종의 변수처럼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가군동량 양자수가 이 레디얼 파트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 레디얼 파트를 표현을 할 때 바로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가 모두 다 이 경계 조건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디얼 파트를 표현을 할 때는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 모두가 영향을 준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얘는 지금 문제의 조건에서 주양자수가 2고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인 조건에서 그 함수를 찾아내라는 거죠. 어디서? 표 2에서요. 굳이 미분 방정식을 풀라고 하지 않아요. 필요하면 표에서 다 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표 2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8분의 1 루트. 그 다음에 A0의 Z의 2분의 3승 2 빼기 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로. 우와, 이런 결과가 나타나네요. 보이죠? 보이죠? 이 뭐냐? 이 뭐냐? 자, 이때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요런 표현입니다. 요거. 자, 제 읽을 때 발음이 뭐라고 했죠? 이 그리스 알파벳인지라 로 이렇게 읽는다고 했죠. 자, 이때 재밌는 건 이 표 2처럼 정리된 레디얼 파트를 생각을 할 때는 우선 변수가 R이라고 했죠. 근데 묘하게도 이 표 2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변수 R에 대해 정리가 된 게 아니고요. 뭐에 의해 정리가 되어 있냐면 바로 이 로라고 하는 녀석 기준으로 이 함수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쟤는 뭐냐?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NA0 over 2Z 곱하기 R. 이게 바로 저 로의
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항만큼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치환한 것을 로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항들을 좀 살펴보면 당연히 n은 뭐겠어요? 이 경계 조건인 주양자수고요. 뭐 2는 상수니까 됐고. 자, z는 뭐죠? z는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게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죠. 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핵전화 혹은 원자 번호를 지금 Z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A0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얘 이름 뭡니까? 얘는 우리 예전에 봐왔던 보어 반지름입니다. 이 보어 반지름의 크기가 어느 정도죠? 바로 52.9 피코미터의 정해진 상수죠. 그걸 지금 묶어서 A0로 표현한 거고요. N은 주양자수고 2는 숫자이고 Z는 원자번호. 거기에 핵에서 전자까지 떨어진 거리 변수 R을 곱한 걸 새로운 변수 로로 치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수꼬지 꼴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바로 이렇게 할 경우 여타의 계산이 오히려 편리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여타의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곧 나오겠지만 적분이요. 이 파동함수 가지고 적분해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얻어내거든요. 그 적분할 때 오히려 이렇게 변수 R로 함수를 표기하는 것보다는 얘를 이만큼으로 묶어가지고 로로 뒀을 때 적분하거나 미분할 때 뭐 적분이니까 당연히 미분도 포함되는 거겠죠, 계산에. 이런 계산을 할 때 훨씬 편리해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표 2에는 레디얼 파트를 표현할 때 변수 R을 요렇게 치환한 꼴의 함수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뭐 하라고요? 레디얼 노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디얼 노드라는 게 뭐야? 그냥 몽창 그게 0. 이게 바로 노드의 조건이죠. 그러면 쟤를 0으로 만드는 조건, 그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애들이 다 상수니까 0이 될 수도 없고 지수함수도 0이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경우는 이 조건이 바로 레디얼 노드 조건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로가 지금 문제에서 뭐로 하기로 했어요? EZ 오버 NA0 곱하기 R.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문제에서 주양자수 n을 뭐로 잡기로 했습니까? 바로 2로 잡기로 했죠. 2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고 숑숑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이 경우 최종적으로 뭘 할 수 있다? A는 2A0 오버 Z. 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자, 얘가 지금 레디얼 노드를 구한 거죠. 레디얼 노드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레디얼 파트가 함수값이 온팡 0이 되는 조건인데 보시다시피 시타 파이는 없고 R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R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핵에서 전자까지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만약에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X축, Y축, G축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어떤 구껍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껍질에서 요놈의 반지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지름이 바로 Z분의 2A 제로. 즉
이 주어진 그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핵전하와 A0는 저 52.9피코미터니까 넣고 계산을 하면 어떤 정해진 반지름이 나오겠죠. 그 반지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3차원으로 연결을 하면 그게 바로 국껍데기가 되는 거니까 이 국껍데기 위의 좌표에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 요 레디얼 파트가 함수값이 항상 0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항상 이런 꼴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껍질 수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레디얼 파트가 항상 패곡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문제를 뭐냐면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뭘 한번 해볼 거냐면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 1.7 106페이지 1.7 되겠습니다. 자, 106페이지 보이시죠? 자, 해봅시다. 106페이지 1.7. 자, 칠판 지우겠습니다. 자, 뭐지? 자, 지울게요. 자, 수소원자에 대한 지금 파동함 속은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1.7. 자, 뭘 해볼 거냐. 이게 진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바로 radi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분포함수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책이 영어로 나오니까 radial distribution function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우선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건 3차원 중적분의 최적소 표현 요걸 좀 아셔야 돼요. 이 뭐냐 얘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좌표에서 어떤 3차원 좌표예요. 어떤 3차원 좌표에서 X축, Y축, G축 각각으로 극소 변화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극소 부피 변화 그거를 d 타우 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를 이제 모델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뭐 짜잔 G축이 있고 뭐 Y축이 있고 Z축이 있는데 3차원 뭐 직교좌표계로 썼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짜잔 점P가 있는 거지. 보이죠?
근데 얘가 뭐야 이거 뭐야 말도 안 돼. 얘 Z축이 두 개나 있네. X. 근데 얘가 여기서 X축으로 dx만큼, Y축으로 dy만큼, Z축으로 dz만큼 얘가 여기서 점이면 이게 막 이게 진동을 하고 있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진동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요 가상적인 요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진동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가상적인 공간. 여기에 있는 요 점피에 대해서 이 가상적인 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그거를 d 타우라 하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 d 타우를 다른 말로 최적소라고 합니다. 그건 여기에 있는 dx, dy, dz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dx, dy, dz 이렇게 표현되면 됩니다. 그냥 극소 변화에서 각도가 각각 직각, 직각, 직각이라고 하면 그냥 직면체 부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부분을 다 곱해서 이 부분의 부피 변화가 이러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 최적소를 두 번째 이 바로 극좌표계에서 저 최적소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리고 그 나타내는 어떤 과정들이 있겠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교재 그림사입니다. 교재 그림사가 바로 극좌표계에서 최적소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뭐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관심 있으면 그림사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화학 공부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뭐 이런 걸 묻지는 않아요. 결론은 뭐 수학적으로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되지만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d 타우 dx, dy, dz를 어떻게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이런 식으로 극좌표계로 최적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최적소인데 직교좌표계에서는 이렇게, 극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양자역학적인 계산 혹은 오비탈과 관련된 계산에서는 당연히 이거 쓰겠어요? 당연히 이거 쓰겠어요? 당연히 이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그림사를 보고 이해를 하시건 말건 간에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최적소 d타우는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알겠죠? 완전 중요합니다. 좋아. 여기 줄게요. 8. 자, 짜자자잔. 두 번째 자, 3차원의 어느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확률을 영어로 프로바빌러티라고 하니까 그 확률을 이렇게 짜잔. 자, 요 표시는 이제 프라보빌러티라 P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좀 굵게 표현한 거 이게 선 하나 더 꺼서 좀 크게 보이겠죠? 이 표현은 바로 대문자 표기입니다. 대문자. 그럼 이 대문자 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얘를 확률이라고 했을 때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인티그럴 파이 백설표 파이 d 타우. 자, 이건 어디서 온 표현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본의 해석.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서부터 요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걸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영어로는 영어 알아야지. 시험 영어로 나오니까 바로 프로바빌러티 덴서티 펑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런 전문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을 계속 익히고 쓰셔야 됩니다. 뭔가를 배운다는 얘기는 기존에 알지 못했던 단어를 외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뭐 자연과학이긴 하지만 자연과학이 됐건 어떤 학문이 됐건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바로 몰랐던 어떤 단어와 그 단어의 뜻을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공부의 가장 기초적인 공부 방식은 바로 어학 공부란 얘기예요. 바로 국어와 영어가 안 되지? 그럼 뭣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이공계 쪽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학교에서 국어와 영어를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뭐 여하튼 제가 이렇게 단어를 쓰면 꼭 여러 번 되뇌어서 꼭 외우시기 바래요. 여하튼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해. 그리고 그 적분 변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최적소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그 어느 영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걸. 이 적분 상수에서 바로 경계 조금 지우고 저희가 확률 밀도 함수였죠. 적분을 하는데 그 최적소를 어느 경계로부터 어느 경계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이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인티그럴 한 다음에 파이의 크기의 제곱 d 타우. 그런데 우리는 무슨 테크닉을 사용해요? 바로 변수 분리 테크닉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변수 분리를 여기에 싹 집어넣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요거 인티그럴 한 다음에 요 변수 분리에서 우리는 요 파이 자리에다가 뭐를 넣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 이런 식으로 파동함수가 레디얼 파트, 앵귤러 파트로 독립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걸 여기에 넣고 적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 표현이 어떻게 바뀔까요? 바로 요렇게. 자, 그 결과를 여기다가 이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선은 얘를 놓고 제곱하는 거니까 레디얼 파트의 제곱, 앵귤러 파트의 제곱, d 타우. 그냥 이 적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확률 밀도 함수 부분을 요렇게 레디얼 파트에도 제곱하고 앵귤러 파트에도 제곱하고 그거를 최적소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적소가 그냥 최적소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극좌표기로 바꾸면 r제곱 사인 시타 drg 시타 d파이였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의 이 최적소까지 얘로 바꾸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인티그럴. 자,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레디얼 파트는 변수가 뭐였어요?
주 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가 경계 조건이면서 변수가 R 하나가 있죠. 제곱. 그 다음에 앵귤러 파트는 가군동량 양자수와 자기 양자수가 관여를 하면서 변수는 시타와 파이였죠. 그 상태로 제곱. 그리고 d타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얘를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R 제곱 사인 시타 dr d 시타 d 파이. 이 계산을 하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분이나 적분을 할 때 그 미분, 적분 함수와 관계없는 것들을 뭐라고 해요? 어떤 미분을 해라, 어떤 적분을 해라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적분이나 미분 변수와 관계없는 다른 상수나 변수들은 뭐가 돼요? 그냥 상수 취급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할 때 다른 각도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냥 다 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거리 변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앵귤러 파트와 레디얼 파트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디얼 파트의 변수들만 따로 모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적분을 어떤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 써볼까요? 자, 여기 써볼게요. 여기 쓸게요. 여기 쓸게요. 그림도 지우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인티그럴 R 제곱 레디얼 파트의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변수 R의 제곱 보이죠? 그리고 dr 요렇게 변수가 R인 것만 따로 뭐냐면 적분기호 바깥으로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R인 부분을 묶어서 따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곱하기 여기에 있는 시타하고 파이는 이 앵귤러 파트에 엮여 있을 수 있거든요. 얘는 따로 분리하지 못하고 동시에 같이 표현해야 되죠. 그럼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이렇게 레디얼 파트인데 변수가 시타가 있고 파이가 있다고 했죠.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타는 뭐? 위도, 파이는 뭐? 경도. 그리고 이 상태로 제곱. 뭐 정확하게는 복소수 함수니까 크기의 제곱.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변수가 있냐면 저기에 사인 시타가 있네요. 그걸 d 시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적분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 이 시타에 대해서. 그러면 시타에 대한 정적분이 끝나고 나면 이 지금은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이 앵귤러 파트에 경도 파이가 변수로 남아 있겠죠. 왜냐하면 시타 적분할 때는 파이가 상수니까 얘가 적분기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파이가 남은 채의 결과가 생성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파이를 다시 d 파이에 대해 적분을 하라는 계산 방식이 바로 요 표시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을 어떻게 적분하라는 거예요? 최적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경계에서부터 어떤 경계까지 적분하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경계에서 어느 경계까지 적분을 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피 부분과 관련된 거리가 R1에서 R2로 변하고 그 다음에 위도가 시타1에서 시타2로 변하고 그 다음 경도가
파이 1에서 파이 2로 변하는 어떤 최적소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역을 그냥 앞서서는 내가 어떤 경계에서 어떤 경계까지가 영역이라고 했지만 그 영역을 어떻게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R1에서 R2까지 변하고 위도는 시타에서 시타2까지 변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점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변하고 그럼 그 거리가 변하는 영역에 대한 어떤 3차원적인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구껍데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죠. 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또 조그만 구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R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R2인 거야. 그럼 적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R1에서 R2까지 하라는 거니까 바로 요 도넛처럼 끼어 있는 요 부피 있죠. 이게 바로 R1에서 R2까지 적분을 하라는 거라고요. 즉 R1에서 R2까지 이 적분을 하라는 얘기는 바로 이 구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요 링 부분의 이 면적 있잖아요. 이렇게 면적 혹은 최적 있잖아요. 그걸 적분을 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의 적분에서 시타1에서 시타2 바로 위도가 어느 시타1에서 어느 시타2까지를 또 자르는 거야.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Z축이면 Z축에 따라서 시타1과 시타2를 잘라. 그럼 또 어느 부분이 나오겠지? 요렇게 링으로 들어가 있는 그걸 또 경도 파이 1에서 파이 2까지 잘라. 그러면 딱 한정되는 어느 최적이 공간 어디에서 딱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그럼 이게 그 사람이 관심을 갖는 어떤 영역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한 적분을 하라는 말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경우 바로 그 영역에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게 바로 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본의 해석에 따라 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통해 확률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가 계산으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여러분들은 좀 제한된 조건에서 실제로 해볼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함수를 놓고 막막 계산하고 그런 건 안 나오는데 저 레디얼 파트가 됐건 앵귤러 파트가 됐건 아주 그냥 간단한 어떤 상황에 대한 적분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함수를 구하는 것이고 이때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 그거 보다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기본적으로 5장은 오비탈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1학기 때부터 어느 정도 배워왔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기율표상에서 뭐 원소들의 주기적 성격 이런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설명하지 않고 보강 동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뭐 따로 그냥 뭐 이게 뭐냐면 혼자 연습을 하시고 그 화학 1, 2, 3에서는 배우지 않았던 좀 양자역학의 수리적인 부분만 요 뭐냐면 텀 강의에서 제가 좀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뭐 1학기 때 내용과 겹치는 부분은 그냥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그냥 제공하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수리적인 부분들을 차근차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오늘까지 아니지 여기서 해야지. 그럼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